옛날 옛적 푸르른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달빛 호수라 불리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죠. 호수는 매일 밤 맑은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신성하게 여기며 호수의 여신에게 매일 저녁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여신이 호수를 지키며 마을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호수의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호수는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을 회장은 즉시 촌노들을 모아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젊고 용감한 사내 하나가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용기가 넘치는 청년이었으며 마을에 닥친 위기에 함께 싸우기를 맹세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숲지기가 들려준 이야기, 곧 달빛 호수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전설적인 비밀을 찾고자 결심했습니다. 그 비밀이란 오래전 잊혀진 신과 자연의 계약이라는 전설이었습니다. 철수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숲속을 지날 때는 길을 밝혀주는 반디부리를 동무 삼았고 고된 산을 넘을 때는 재빠른 사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힘들고 고됐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호수의 심장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은 커다란 절벽을 따라 쏟아져 내려왔고 그 아래에는 여신의 금빛 동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달빛은 이 신비로운 공간을 비췄고 금빛 동상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침내 철수는 여신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 신성한 여신이시여, 제발 저희 마을을 구해주십시오. 우리는 여신님을 믿고 따르며 여신님께서 베푸신 풍요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평생 여신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잔잔했던 호수의 물결이 갑자기 격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솟구치는 물방울들이 모여 여신의 형상을 이루었고 여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신은 철수의 진정하고 용감한 마음에 감동받았으며 그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마을이 다시 풍요롭게 될 것이며 물줄기가 곧 되돌아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철수는 여신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경험과 배운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마침내 달빛초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협력하여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했고 철수는 그의 지혜로 마을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빛 호수와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고 여신에 대한 신앙은 후대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용감한 여행은 마을이 영웅담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동해 연안에 자리 잡은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민들 대부분은 생계를 바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매년 봄철이 되면 아주 특별한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그 의식은 바로 해와의 제사라고 불리는 것이었죠. 해와는 바다의 여신으로서 이 지역 어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해와는 전설에 따르면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여신이었으며 특히 바다가 험악해질 때면 그녀의 가호를 받는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봄 마을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다는 예사롭지 않은 폭풍을 이기고 있었고 낚시는커녕 파도가 선착장을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마을의 족장은 모든 어부들을 이끌고 해와의 사당으로 들어가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몰려드는 불안 속에서 해와가 나타나 주시기를 고대하며 밤낮으로 기도와 춤, 노래로 여신을 기린 것입니다. 이 의식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던 날 밤 족장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족장은 푸른빛이 도는 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신비로운 광채를 둘러싼 해와 여신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녀는 족장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 마을을 축복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진정한 경의를 바쳐야 하며 바다의 속삭임을 들어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족장은 꿈에서 깨어났고 그때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해 소집되어 논의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정성껏 해와를 기리는 의식을 준비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과 가무, 그리고 특별히 제작한 화려한 배 모형을 바다로 띄워 해와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의식이 클라이막스에 달하는 시점에서 바다의 거친 파도는 어느 순간 잠잠해졌고 청명한 하늘과 고요한 바다가 마을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마을 어촌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해와가 본격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다신 그와 같은 끔찍한 폭풍은 그 마을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은 번창해 나갔고 사람들은 여전히 해와를 향한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식은 단순한 전통을 넘어 마을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자리 잡으며 해와 여신이 불러다준 평온과 안전을 자식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전의 구석진 마을에는 수레바퀴의 저주라는 기이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와 경외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죠. 그 당시 이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나 어느 비운에는 불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부유한 상인 김노인이 장사를 마치고 다음날 사용할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큰 수레바퀴가 지나가던 아이를 덮쳐 목숨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김노인은 크게 충격받아 그 수레바퀴를 부숴버리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수레바퀴는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김노인은 수레바퀴를 마을 입구에 오래된 나무에 걸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마을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음력 7월이 되면 마을 어귀에 걸려있는 수레바퀴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굴러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울부짖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주받은 수레바퀴라고 생각했고 그때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제사를 지내며 아군을 달래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젊은 학자 하나가 수레바퀴의 저주를 풀겠다는 일념 하나로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전설의 근원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록을 찾아보며 저주의 해제 방법을 찾던 그는 수레바퀴가 걸려있는 나무가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던 천년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자는 수레바퀴가 천년목의 힘을 흡수하면서 저주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와 함께 수레바퀴를 나무에서 떼어내어 마을 경계의 또 다른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지켜보았고 마침내 학자가 수레바퀴를 천지교로 옮기던 날 전날 밤 내내 내리던 폭우가 갑작스럽게 그쳤습니다. 학자가 말했다. 이제 이 수레바퀴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 마을에는 아무런 저주도 이상한 소리도 들리질 않았습니다. 수레바퀴는 여전히 천지교 옆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겨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고 전설은 대전의 또 다른 이야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전의 아이들은 이 전설을 들으며 밤을 지새우곤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의 깊은 산속에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살고 있었다. 그 존재는 바로 구미호였다. 구미호는 인간을 놀라게 할 만큼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 매일 저녁 산길을 거닐다가 달빛에 간드러지는 자신의 그림자를 쫓으며 살았다. 이 구미호는 인간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그 이유는 오래전 인간 세계에 잠시 머물렀던 경험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젊은 사냥꾼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구미호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산속에서 길을 밝히는 여인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었다. 사냥꾼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눈을 떼지 못하고 매일 밤 산속을 찾아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구미호는 이 사냥꾼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것을 알고 인간의 삶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은 구미호에게 털어놓았다. 매일 산에 오르내리며 당신을 보지만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구미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인간에게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말라는 옛말을 기억하고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시간이 흐르며 둘 사이에는 묘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냥꾼은 구미호의 신비로운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구미호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 세계의 감정에 끌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는 구미호가 사람을 해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곧 산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구미호에 대한 두려움을 커지게 만들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사냥꾼은 구미호를 구실로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가 결백하다고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다. 구미호를 해치우기 위한 사냥대가 조직되고 마을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산으로 들어섰다. 이를 본 사냥꾼은 신속히 구미호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알렸다. 구미호는 사냥꾼의 도움으로 산속 깊은 곳 숨어야 할지 아니면 인간 세계를 떠나야 할지를 고민했다. 그녀는 결국 사냥꾼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너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나는 결국 돌아가야 해. 서로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말이야. 사냥꾼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보냈다. 그 후로 구미호는 인간 세상에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불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 스민 그녀의 존재는 대구 의심비로운 자연 속에 길이 남게 되었고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밤이면 구미호의 실루엣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안고 산을 찾곤 했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